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세파남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개덥네요.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에어컨 켜는 것도 돈 나가고 그래서 그냥 선풍기 켜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 때문에 복직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진짜 육아휴직 하니까 그렇게 지지리도 다니기 싫던 회사의 고마움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네요. 자, 뻘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제는 제가 그동안 파이어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몸부림 중 제 1탄 상가 투자 편입니다. 아마 직장인들 중에서 상가 투자 해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워낙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파이어 하려면 뭐 찬밥 더운 밥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상가 투자는 잘 모르는 형님들이 많을 테니까 살짝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의 장점 첫 번째는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니까 뭐 주식 투자 같은 거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다. 예. 아파트는 잘해봤자 뭐 수익률 2, 3%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도 5% 넘기기 어렵죠. 하지만 상가는 잘하면 8%, 뭐 10% 이렇게도 가능하죠. 세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주거용은 요즘 워낙 대출 규제도 많고 해서 한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가는 여전히 80%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죠. 극단적으로 2억 있으면 10억짜리 상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관리가 편하다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생각보다 임차인이랑 연락할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 20년 된 아파트 갭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뭐 첫날부터 전화 와가지고 출입문 키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한 20만원 주고 갈아주고,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화장실 타일이 원래부터 부서져 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또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고장나거나 낡은 것들을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세를 갱신한다든지 세입자가 바뀐다든지 하는 이벤트도 뭐 꽤 발생하는 편이죠. 하지만 상가는 한번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가 3개 중에 1개는 작년 4월에 샀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됐는데 1년 2개월 됐네요. 1년 2개월 동안 세입자랑 한 번도 연락을 안 해봤어요. 보통은 상가는 뭐가 고장나고 해도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니까 딱히 통화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상가의 장점이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공실 위험입니다. 공실 위험. 아까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뭐 겉으로만 그런 거고 사실은 아니죠. 이게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거용은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상가는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 어디 뭐 산골짜기에 지어놔도 가격만 싸면 임대료를 맞출 수가 있는데, 상가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위치가 구리면 임대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신도시들 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구분 상가들 있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걸 왜 공실로 놔두지? 그냥 월세를 좀 싸게 내놓으면 안 되나? 임대인이 욕심이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월세 없이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임차가 안 맞춰져서 어쩔 수 없이 공실로 있는 겁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상가의 두 번째 단점은 임차인과 공동운명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장사만 잘 되면 뭐 월세도 잘 올려주고 하니까
수익성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같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임차인들이 쫓겨나면 살 데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웬만하면 월세를 내긴 내거든요, 보통. 근데 상가는 다릅니다.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 되거나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은 상가 월세부터 안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임대인이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임대료를 깎아달라, 아니면 뭐 임대료를 몇 달 뒤에 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임차인이 그렇게 나오면 뭐 지금 수익률이 높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촉을 해도 월세를 안 내면 결국 명도소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결국 소송이잖아요. 결과 나오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니 뭐니 돈도 깨지고 월세도 못 받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라리 임차인이 진상이면 저도 그냥 냉정하게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진짜 장사가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막 강제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법이랑 현실이랑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아직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문제인 경우는 안 겪어봤는데 임차인이 진짜 개진상인 경우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벌써 진짜 진상 중에서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임차인 잘못 만나면 진짜 괴롭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상가투자의 단점으로 돌아와서, 상가투자의 또 다른 단점은 이제 대출 이자가 좀 비싸다는 거죠. 저만 해도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4.2%에 받았는데 상가대출은 5.4%에 받았습니다.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출 5억 받으면 1%만 해도 500만 원이니까 1년에 50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가 투자의 장점으로 이제 관리가 편하다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해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냥 어떤 임차인을 만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는. 상가도 이상한 임차인 만나면 진짜 별의별 걸로 다 전화 옵니다. 관리비가 비싸다느니, 공용 화장실에 물이 샌다느니, 이제 관리인한테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임대인한테도 진짜 심심하면 전화가 와요. 진짜 이런 임차인 만나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케바케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상가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가 투자는 내가 제대로 된 상가를 사서 거기 들어온 임차인이 장사만 잘 되고, 그리고 그 임차인이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투자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거나 또라이가 들어오면 진짜 최악의 투자가 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나쁜 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거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도 손절을 하면 되는데 상가는, 죽은 상가는 손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비 같은 건 또 계속 나가요. 관리비도 요즘 웬만한 신축 상가 1층이면 15평 기준으로 거의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상가가 뭐 4층, 5층에 있는 상가인데 한 5, 60평 된다. 그러면 관리비 그냥 150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없으면 그 관리비를 제가 내야 되잖아요. 매달 150만원씩 생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는 거죠, 그냥.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뭐 주식 같은 거는 물려도 관리비 같은 건 따로 안 내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주식이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상가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번 상가 투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다시피 그냥 다 까고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편은 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